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이거 붙이려고 하시다가 그냥 제가 괜찮다고 그래서 붙이진 않았는데 오늘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건국 광복 감사 주일로 이렇게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PPT를 좀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이제 원래 전도사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지만, 네, 일단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 광복절은 계속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개념 정립이 또 필요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운데 행하셨는지 또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제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주님께 열고 하나님 앞에 그 귀를 기울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역사는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하나로 압축시켜서 이렇게 나누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매번 제가 준비할 때 이만큼만 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배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렇게 우리 건국 광복의 역사가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도저히 이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고 이것을 연구하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8.15 당시 그때 1945년 당시는 거의 저희 국민의 1%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3천만 명이었으니까 1%면은 3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고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고 했지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한 사람의 그 리더가 너무나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 신앙을 이끌어 가 주셔서 결국엔 이 리더를 통해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이분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이 이 전체를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딱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이걸 안 가져왔네요.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리더는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지를 알게 하신다. 약간의 실수와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살짝 방향이 좀 바뀌어도 조금씩 좌우로 흔들리긴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 네 가지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누겠지만 요 네 가지를 밑그림으로 잡으셔서 쭉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국제 정치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우리만 따로 떼어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는 패권국,
강한 나라들이죠.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 그 패권국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패권국들의 결정은 그 각 나라의 리더들, 이 당시의 리더들은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이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리더가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임시정부의 많은 리더들을 비롯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있는데, 이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같은 기독교인이어도 많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시에 1945년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 리더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많은 사람이 생명을 받은 결과가 이 광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렇다면 광복절, 이 광복절의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보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방만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었죠. 그렇지만 이번부터는 조금 달라지리라 보고요. 이것은 그냥 광복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해방만을 기념했으면 해방절이라고 해도 되고 해방기념일이라고 해도 되고 하지만, 분명하게 이 광복절은 정부 수립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일단 45년에 해방이 됐죠. 1910년 8월 국권 피탈로 인해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3.1운동 직후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중국 상하이에서 바로 다음 3.1운동 다음 해에 조직해서 선포가 됐고요. 이 정부는 그렇지만 국제법상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통치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정부하고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의 요새 법통을 이어받는다 하지만, 물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큰 줄기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것부터 우리의 나라의 수립 그 기간을 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신사참배 강요가, 요것은 나중에 한번 따로 떼어서 제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선 잠깐 나누고 갈게요. 1930년부터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조상신을 모신 사당에 참배하도록 강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37년 중일 전쟁을 앞두고 더 압박이 가해졌고요. 이때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실 그 전에 침례교, 안식교 이런 곳들은 감리교, 침례교는 아니고 감리교는 벌써 다 신사참배를 결의했었고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38년도에 결의가 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 교회가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다음 한국 광복궁, 요거를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요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그동안은 무장투쟁이라고 해서 뭐 청산리 대첩이나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 이런 게 영화로도 나오고 했죠. 그렇게 뜸뜸이 이렇게 있다가 정식으로 40년도에 이제 신설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작은 사실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군대지만 어쨌든 그래도 41년도에 대일 선전 보고를 하고 43년도에는 영국군과 미얀마에서 연합 작전도 하고요. 45년 9월에 국내에 이제 수복 작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8월에 해방이 되면서 이것은 해체가 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군대의 모체가 되어서요. 중요한 거는 초대 정부가 수립이 될 때 초대 지금의 이제 국방부 장관격이 지청천 이분이 되시고 두 번째가 이범석 이분이 국방장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우리의 이 해방은 태평양 전쟁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면 이 태평양 그 안에서 싸운 전쟁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은 일본이 일으킨 어떤 전쟁이죠. 그래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미군의 어떤 그쪽에 유류 창고나 기지들이 폭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회전에서 미국이 일본의 함대를 다 격침을 시키게 되고 해군과 공군이 굉장한 일본이 피해를 얻으면서 전세가 꺾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그런 가운데에도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거의 그걸 뭐라고 하죠? 자폭하는 비행기로 자폭하는 그것까지도 감행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원자폭탄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 이승만 당시의 박사님이신데 국제정치학 박사죠. 이분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이 진주만 공격이 있기 한 9개월 전인가 그 해 같은 해에 41년도에 이 책을 냅니다. 그 해 그때 냈을 땐 미국인들도 일본이 그러리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고 그냥 이거는 이제 학위 논문 정도로 이렇게 됐었지만 12월에 이 책의 내용 그대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예언서로 불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진주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상황이고요. 당시 일본이 거의 어려울 걸 알면서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석유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미국이 내렸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그것을 빌미 삼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요. 이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죠. 일본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잠자는 거인을 깨운 사건이 진주만 공격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속에서 1943년부터 이제 전쟁의 방향이 점점 연합군이 이기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각종 회담이 있는데 이 회담들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회담들이 됩니다. 이 카이로 회담 첫 번째 이제 카이로 회담이 있는데 미국, 영국, 중국 당시의 중국은
장개석이 총통이 수상이었기 때문에 그 같이 세 나라가 모여서 그 당시에 이제 43년도에 9월에 이태리가 이제 항복을 선언을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전후 처리 문제와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될지 독일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나누는 회담이 카이로 회담.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전후 처리 문제까지도 패할 경우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여기서 처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테헤란 회담. 여기에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 소련이 같이 회담에 참석하면서 독일 패배 후에 대일 참전, 일본에 참전할 의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야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스탈린의. 그 다음에 이제 45년도 얄타 회담. 이때는 이제 독일이 거의 패망하기 직전. 독일이 5월달에 이 45년 5월달에 항복을 하는데 거의 전세가 완전히 꺾인 이 상태에서 독일의 분할 점령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고 극동에 이제 소련이 참여하게 되는 이것을 루즈벨트가 요청을 했어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의 실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정치적인 이제 그 미국 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소련을 끌어들이게 되는 비극이 이 비극으로 인해서 거의 직접적인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 포츠담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 이제 거의 이때는 이제 독일은 패하고 일본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전쟁 처리 문제 때문에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났고 중국의 장개석은 그 당시에 중일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에 같이 왔어야 되는데 참여는 못한다 해서 이 포츠담 선언문에 서명만 하고 근데 이 당시에 일본에 대한 참전은 소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이 서명에 여기에 서명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권고를 하는 그런 선언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여기에서 이제 8월 8일에 선전포고를 일본에 하기로 하고 이 선언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8월 8일에 선전포고하는데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합니다. 그냥 이 극동 지역을 거저 얻게 되는 이런 회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일본이 포츠담 선언 고 하기 전에 일본 도쿄를 미국 공군이 공습을 합니다. 대공습을 하는데 빠른 전쟁의 종결을 위해서 소위탄이라는 것을 투하해요. 이 소위탄은 화염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주변이 이 화염이 일어나면서 산소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 투하를 하면 폐허가 되는 그렇지만 원자폭탄보다 덜하지만 잿더미가 되는데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그때 상황입니다. 일본에 이 탄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이요. 결국에 항복을 하지 않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 원자폭탄은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그 물리학자들 유럽의 거의 유대인 물리학자들이 많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망명을 하면서 독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그리고 독일이 당시에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물리학자들이 이 일에 투입이 돼서 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7월에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포츠담 회담 있기 전, 바로 전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는 루즈벨트는 돌아가셨고 트루먼 대통령이 대신 그것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실험 성공을 듣고 바로 이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비밀리에 붙여서 하게 되는데 일본이 끝까지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천황은 빨리 항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군부가 절대 반대. 군부가 거의 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군부가 굉장히 강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권고 사항 중에 하나가 천황제를 폐지하겠다는 게 권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군부가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여기는 무조건 천황은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부하면서 바로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죠? 아시죠? 나가사키에 또 투하를 하게 되고 다음이요. 이게 원자폭탄, 버섯구름 모양 이게 원자폭탄이고 저 오른쪽은 히로시마 당시 사진. 반경 2km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 모든 것이 하나도 다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 조금 넘는데 7만 명 정도가 바로 그 즉사를 하고 그 해에 7만 명이 더 죽고 인구의 반 이상이 그냥 죽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피폭, 그 방사능 피해를 입고 그 후손들까지도 피폭 그 영향이 있죠. 그리고 나가사키도 그 다음에 나가사키는 뭐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지만 그건 그렇고 나가사키에 투하를 했는데 나가사키는 3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똑같은 포탄인데 왜 이렇게 작았냐면 산이 그걸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5천 명 정도. 근데 당시 나가사키는 원래 투하할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미군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구름이 너무 많아서 다른 어떤 한 곳이었는데 거기는 도저히 투하할 수 없어서 다른 곳을 돌다가 이게 한 제3 후보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를 돌다가 포기하고 가려는데 바로 구름이 열리는 바람에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네, 다음이요. 여기 그 미주리 함선에서 조인을 일본 천황이 조인을 하고 그리고 당시 옆에 뒤쪽에 서 있던 분이 메가더 장군이 또 서명을 하고요. 극동사령관이니까.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 결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세계 정세 속에서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탄식했다고 해요. 너무 이 계획보다 빨리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외에 돌아가는 그 속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될지를 다들 이제 암담한 상황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얄타 협정에 따라서 소련이 선전포고하고 일주일 만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바로 소련이 만주국 그리고 북한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한 미국이 38선 분할안을 제기를 하고요. 미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 근처에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련이 너무 급하게 빨리 들어오니까 온 게 9월 8일. 다음이요. 이게 소련군 당시 점령하는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련군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민간인 뭐 군인 할 거 없이 그냥 막 하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어오면서부터 한 손엔 알코올, 한 손엔 물,
알코올과 냉수를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폭행할 뿐만 아니라 뭐 여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당시에 신의주 학생 운동.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중학생들 당시 그래 중고등학생들이죠. 그래서 신의주 학생들이 이 소련에 대해서 공산주의 반대, 소련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건 교회를 소련이 무자비하게 밟으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신의주 학생 운동이 일어난 건데 다 그냥 이 제가 그냥 비행기로 거기 모여 있는 데를 그냥 이렇게 폭격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 모여 있던 데를. 네. 아주 잔인하죠. 그다음 당시에 그냥 다니던 길목에 이렇게 38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분단이 그냥 돼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으로가 되질 않고 해외 정세 속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모스크바 이 삼상 회의가 또 중요한데 한반도의 이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하게 돼요. 5년간. 그래서 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모두 다 처음엔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공산주의 진영은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때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한국의 정부를 설립하는 것을 의논했지만 두 번에 걸쳐 했지만 결렬됩니다. 그 다음이요. 예, 이게 당시의 반대 운동. 네, 그 다음은요. 네, 이렇게 38선이 그어지고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 일단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이게 세계 정세와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공산주의가 약소국가를 위해서 어떤 해방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상해 임시정부 쪽에서도 이동희를 통해서 굉장히 그 거의 금으로 실어와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공산주의는 아주 적대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 영국의 이 소련 간첩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고요. 미국 내 이제 이거는 이제 책들이에요. 반역이라는 책에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 활동에 관한 일들이 써 있고 나의 케임브리지 동지들 이것도 번역돼 있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 5명을 KGB가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킴 필비라는 그 사람이 한국 분단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6.25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도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준비하는 걸 좀 다르게 했었어요. 간첩이 있다는 걸 알고서. 네, 그 당시에 6.25 때 이 킴필비가 그 역할들을 많이 한국 분단에 대해서 역할을 했었고 또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 미 국무부의 3번째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얄타 회담 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 옆에서 폴란드는 소련한테 넘겨야 합니다. 한반도는 38도선으로 분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옆에서 이 국무부 행정 직원이니까 이 자료들이 다 대통령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원래 39도선도 이 많이 주축이었는데 결국에 38도선으로 하게 되면서 이것을 스탈린이 받아들일까 싶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 통보한 바로 그때 바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지시한 거였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미국, 영국 내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미국이 이 한반도를 잘 몰라요.
일본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만 그 극동 사령관이랑 그 부대를 오키나와에 주둔시키고 그때 메가더가 여기 사령관이잖아요. 거기까지만 있었지 한반도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을 피려고 하니 그렇지만 그때 이제 중국이 약간 이 내전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관망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 당시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만에 대해서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치안 유지하는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 표류 정책이라고 비난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국무부 내에 소련 간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영국에도. 그래서 자꾸 뭔가를 이걸 조금 더 소련에 내주면 안 된다 했다가 이들이 움직이면 다시 또 물러서고 이런 표류하는 정책들 그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이요. 당시 또 미국의 소련에 대한 정책은 히틀러를 잡기 위해서 스탈린과 동맹을 하는 정책이었어요. 악을 잡기 위해서 거악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장 해제 상태였고 미국판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자생적 공산주의자도 많았고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또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국공내전. 당시 41년도에 그때는 트루먼이 이제 임시로 대통령이 된 상태였는데 국공합작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국공합작은 국민당, 당시 장개석 국민당과 공산당, 모택동의 공산당을 같이 하나로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손붙잡게 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게 돼요. 이 또한 이 뒤에 있는 소련 간첩들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탈린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는 스탈린이 사실 한반도에는 별로 마음이 처음에 잘 없었어요. 한반도보다 일본의 홋카이도 거기를 굉장히 탐을 내고 있었어요. 그 이제 바다를 그래서 그런 요구와 그리고 리비아의 항구, 그러니까 소련이 옛날 러시아 때부터도 항구가 굉장히 얼지 않는 부동항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런던 외상회의에서 아니 갑자기 일본 참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요구를 하니까 거절을 한 거죠. 그때 스탈린이 바로 평양의 극동사령부에 지령을 내립니다. 공산 단독 정부를 세워라. 그리고 모택동에도 지령을 내립니다. 국공내전을 재개해라. 그래서 중국 내 공산당이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 원래 처음에는 국민당이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력도 굉장히 우세했어요. 근데 미국 내 이 간첩들이 국공합작을 자꾸 하게 하면서 바로 없앨 수 있었는데 그 남은 그게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원 레티모, 존 페어뱅크라는 이런 이제 교수, 행정, 국무부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도 근데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중국이 왜 그 장개석의 군대가 그렇게 힘이 많았었고 모택동의 팔로군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점령을 할 수 있었을까 공산당이.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국민당 장개석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했다. 그리고 모택동은 깨끗하고 그 인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게 제가 그대로 들었던 건데 그걸 지금 찾아서 보니까 이게 그들의 거짓 선동이었던 거예요. 이 소련 간첩들을.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걸 그대로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서 살지 않으면 거짓에 얼마나 우리가 휘말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역사 시간에 들었던 게.
그러면서 이 거짓 선동을 하게 되고 이 오원 레티모어라는, 좀 이따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결론을 내린 게 중국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중국은 중국 알아서 해라. 그냥 공산화되는 것을 그냥 놔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 분해했어요. 미국이 이런 작전, 이런 정책을 핀 거에 대해서. 네. 다음이요. 이 오원 레티모어는 어떤 사람이냐? 루즈벨트가 장개석 정부의 미국 고문으로 임명을 해요. 미 국무부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슬링 커리라는 루즈벨트의 비서가 이 사람을 그 고문으로 임명하게끔 주선을 하게 되는데 소련 간첩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슬링 커리, 루즈벨트의 비서도 간첩이었어요. 다 간첩.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고, 한반도도, 네, 소련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같이 나왔던 그 페어뱅크라는 분은 하버드대 교수인데 좌익, 네, 좌익 쪽이었고요. 그래서 이 한중일의 오도된 정부를 미국이 알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장개석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은 미국의 자산이 아닌 부채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일본을 미국 정책에 만족할 만한 도구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전문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국민당 정부의 1급 기밀을 빼돌려서 모택동에게 줍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대표적인 간첩 중에 한 명인데, 간첩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이고요. 국공내전은 미소의 대리전과 마찬가지였는데, 미국이 이 간첩들의 전략에 그냥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소련군이 이제 만주를 철수하면서 팔로군에게 그 만주 지역을 이양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 국공내전이 계속, 처음에는 국민당 정부가 이겼어요. 근데 두 번째 국공합작을 또 하게 돼요. 간첩의 그런 것에 또 넘어가게 된 거죠. 당시에 바로 팔로군은 3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바로 잡았으면 그냥 깨끗하게 끝날 일이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죠.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서 대패하고 46년 요때는 대패해요. 그래서 요 팔로군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쉬면서 다시 재편하게 됩니다.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불러들여서, 그리고 당시에 3만 명의 우리 북한 청년들이죠. 사실은 인민군을 그 전쟁에 내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주력 부대에 결국 승리하게 되고 49년도에 중공이 수립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스탈린이 미국이 이렇게 돕지 않으니까 한국도 남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 돕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았고, 다음이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조선에서 좌우 합작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문제특별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안재홍, 김규식 등 포함해서 좌우 합작을 제안을 했고요. 이때 또 조지 맥킨 2세라는 이분이 미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예요. 우리 한국말을 로마자 표기로 이렇게 바꾼 한국 전문가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선교사 자녀예요. 근데 이분이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양에서 이 아버지가 숭실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평양 쪽인데, 이분이 평양이다 보니까 누구랑 가까웠냐면 안창호, 흥사단과 가까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역사의 또 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흥사단과 이쪽은 서북 계열이에요. 서북 계열. 그러니까 서북 계열 평양, 이제 평안도, 함경도 이쪽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게 이제
우익이 아니죠. 좌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미국에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좌우 합작론을 후원을 했고요. 이것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의 상당 부분 수렴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미군이 보는 한국은 이익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49년도에 철수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다 이 간첩의 뒤에서의 조정이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는 우리나라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 우리나라를 차지하면 그게 위험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끝까지 이 7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의 다음이요. 좌우합작의 종착역은 결국에 공산화라는 것을 동구권의 공산화의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공산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 보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뭐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나라들까지도 합작을 하면 그것은 바로 공산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도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린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점령이 되고 말기 때문에. 다음이요. 이게 이제 이 지도가 왜 당시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주변에 이제 폴란드나 이 위성국들이 공산화된 지역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소련이 그리스하고 터키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이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하고 흑해를 지나 그리스하고 터키까지 먹어버리면 요 지중해가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요. 요때 이제 46년도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그래서 38선 근데 이 당시에 벌써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단독 정부가 수립이 이제 된 상태였었어요. 사실은 북조선 임시라고는 하지만 인민위원회가 이미 근데 남한 쪽은 임시위원회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불안한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때 남한의 좌우합작은 공산화가 기정사실이다. 그것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것을 미룰 수가 없어서 정읍에서 남한만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정읍 발언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위 이거는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것을 얘기합니다.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이게 왜 결렬됐냐면 소련이 남한의 우익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탁하니까 신탁 통치를 반탁한다고 그것을 이유를 삼아서 했고요.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입니다. 라고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가택 연금됩니다. 당시에 하지 중장이 여기에 이제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전략은 좌우합작이었기 때문에 이걸 발언한 이승만을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가택 연금하고 모든 후원금도 다 끊고 정치자금 차단하고 모든 편지도 다 검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계속 오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간첩, 소련의 배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김규식, 여운형 등을 앞세워서 좌우합작을 추진했는데 여운형 씨가 47년에 암살당하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군이 통치는 치안 유지는 하지만 무정부 상태. 남한은 더 이상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때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스탈린이 이제 남한 자익 세력의 통합을 지시합니다. 그게 이제 46년에 소련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1947년에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남조선 식민당 이렇게 세 개를 모아서 남로당을 결성하게 돼요. 당시에 다 따로따로였었어요. 근데 이들이 찬탁 운동을 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이걸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남로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다 지시를 내려요. 스탈린이. 이걸 보는 가운데 이승만은 다음이요. 미국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국에서 이 정책을 바꾸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하지 장군이 못 가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던 것처럼 메가더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바로 비행기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메가더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시겠죠? 이때 이제 한국 문제를 더 이상 미국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유엔에 제출하겠다. 그래서 막았던 거죠. 하지가. 그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그 건국 정부 수립 그때 메가더 장군을 초청을 한 그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요. 이승만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제 최초 이관하는 것을 건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의견을 미 국무부는 거부를 합니다. 여기 안에 많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안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존 힐드링이라는 이 장군이 당시 피점령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피점령국 담당 차관보였는데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돼서 유엔에 이것을 이관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이 계셨어요. 곳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두신 게 만약 이게 이관이 안 되고 미국 정책대로 계속 갔으면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의 나라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그 당시 아까 제가 그 지도 보여드렸던 거 그 그리스와 터키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변화하면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밀고 내려오면 봉쇄하겠다. 이 조치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칠도 그 당시에 이제 철의 장막을 연설하는데 처칠도 요때까지만 나중에 수상해서 이제 투표하잖아요. 또 바뀌게 돼요. 다른 사람으로. 처칠은 굉장히 강력한 반공산주의자지만 바뀌게 돼서 이때 막 세계 정세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지도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트루먼이 요 봉쇄 정책을 하면서 트루먼 독트린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소련을 주적으로 설정을 하고 냉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봉쇄 정책을 수립하고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하던 중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을 설득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것이 47년 10월에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분이 트루먼이고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유엔에서 한국의 총회에서 43대 0으로 한국선거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오게 됩니다. 48년도에. 그렇지만 소련에 감시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소련이 막아요. 이것이 사실 마지막 기회였어요. 통일 정부의. 지금 계속 언론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이 입국을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입국을 거부한 건 소련이었고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뭐 그때 아무 힘이 사실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갖고 굉장히 치열한 경론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남한만의 선거를 이 임시위원단이 8개 나라에서 오게 돼요. 근데 남한만의 선거를 찬성사, 반대사. 그 당시 이 위원단이.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다시 유엔에 이것을 얘기하게 되고 소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도 경론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도 뭐 공산주의 위성국가를 포함해서 기권 반대 뭐 해서 33표가 나와서 일단 총선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위원단이 그 당시에 다시 또 경론을 펼친 끝에 4개국이 찬성하고 2개국은 기권, 2개국은 반대.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성립이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찌 보면 하나하나가 넘어야 할 큰 산들이었는데 그냥 우여곡절 끝에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요. 유엔 임시위원단이 온 환영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총선이 결정되면서 김구, 김규식 이런 분들이 북한에 가죠. 김일성과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김일성은 그 당시에 지령을 받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결국 그래서 대한민국은 50 총선거, 그 당시에 4.3 제주, 사실 폭동이죠. 지금 4.3 제주 4.3 사건을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잡아지려면 역사의 이 모든 이 과정들을 다 알아야 되지만 대부분이 많이 모르시죠. 그래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요. 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 대한민국 건국 선포 이때 그래서 유엔 승인 획득까지 이 48년도에 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화된 정치 체계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제도적인 기반도 수립하고 계급 구조도 이 양반 상놈 반상 계급 구조도 타파하고 이제 국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12월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게 당시의 선거 모습 90% 이상의 선거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뭘 모르니까 투표하라니까 다 나오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 바쁘고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당시는 여자들까지.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8월 15일 날 건국을 선포하게 되고요. 이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대한민국 건국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를 제가 옆에 적었는데 너무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국 기념사예요.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이것이 결국에 정말 참된 우리나라의 독립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